7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협력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 재고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비협력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어떻게 재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협력적인 공급 사슬이라는 것은 공급 사슬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게 뭐냐면 각자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협력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뭐 DBR 시스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협력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협력적인 공급 사슬과는 약간 다른 DBR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모두가 이제 독립적인 개체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뭐 협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제 버퍼를 이렇게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공급자의 경우에는 복수 공급자를 이용한다든지 그 이유는 뭐 단일 공급자를 이용하게 되면 유연성의 문제가 있고 경쟁이 축소되고 독립성이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단일 고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수요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수요의 변동성에 대비한 버퍼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비협력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나름대로의 그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재고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전통적인 재고 관리 기법에서도 거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고 보유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 재고 보유 수준이라는 게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면 제품의 가용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객이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항상 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 그 다음에 보유 수준이 너무 높으면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도 전통적인 재고 관리 기법에서도 그 두 가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용성 높이려면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고 재고 비용 줄이려면 재고를 적게 보유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수익 면에서 이제 그 수준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전재고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재고하고 안전재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보유하는 것이라고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는 보통 그 보유 수준은 어떻게 일정되냐면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에 안전 재고를 더한 수준만큼 보유를 합니다. 즉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면 오늘 주문을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예를 들면 그 주문량이 도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문 리드 타임이 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주 동안은 지금 기존의 것을 가지고 버텨야 되잖아요. 그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그 버티는 양은 그 일주 동안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그 수요량만큼만 보유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 수요를 보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보다 수요가 더 커지면은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평균 수요보다 조금 더 보유를 하는데 그 조금 더 보유하는 양을 뭐라 그러냐면 안전재고라 그럽니다. 여기 좀 구체적으로 안전재고 예를 지금 하나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주당 평균적으로 10단위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이 있는데 주문 리드 타임이 2주예요. 그러면 2주 동안에 그러면 얼마를 보유해야 되냐면 주당 평균적으로 10단위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단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20단위가 재고로 남은 시점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 그러면은 20단위가 이제 다 팔리면 그때 이제 주문량이 도착하죠. 2주 후에.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문량이 도착하기 전에 수요가 뭐 평균 수요만큼만 발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넘으면은 수요는 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매 기회에 손실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20단위가 남은 시점에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30단위가 남아 있을 때 주문을 하게 되면 그 30단위가 남아 있을 때 주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균 수요는 20단위인데 2주 동안 그죠? 그러니까 10단위를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때 그 10단위가 바로 안전재고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안전재고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안전재고가 수준이 너무 높으면은 안 팔리면은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재고 결정하는 방법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재고 관리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아마 생산 운영 관리나 이런 데서 한번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적인 재고 관리 모형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문량하고 주문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총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총 재고 비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 재고 부족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문 비용이라는 거는 주문과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주문 발송비, 검사비, 수송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준비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재고 유지 비용에는 재고 보관비, 감가상각비, 재고에 묶인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묶인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고 부족 비용은 판매기에 이제 상실로 인한 그 손해잖아요. 그것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용 상실. 그 다음에 고객 불만족으로 인한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재고관리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요가 안정적인 경우하고 수요가 확률적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안정적인 경우에 재고관리 모형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EOQ라고 그러죠. 근데 이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굉장히 뭐 기본적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정을 보면요, 수요가 일정하고 확정적이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죠? 그 다음에 주문량이 정수일 필요는 없으면 크기에 제한이 없다. 단위당 변동 비용은 일정하고 가격 할인은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가격 할인은 없다는 게 그죠? 물론 이제 가격 할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다음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인플레이션이 없다. 주문 리드 타임은 0으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다음에 재고 부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주문량은 동시에 전량 배송된다. 이런 뭐 좀 비현실적인 이런 가정하에서 만들어지는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그림으로 한번 이게 보시면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주문 리드 타임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즉시 충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주문량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재고가 차이겠죠? 그리고 일정하게 이제 수요가 발생해 갖고 줄어듭니다. 재고가. 그러다가 요 시점이 되면 다시 또 뭡니까? 재고가 보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이제 그러면 거기서 주문량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계산하는 방법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주문량을 많이 하면은 주문 횟수가 줄어드니까 주문 비용은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재고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재고 유지 비용이 늘어나요. 반대로 주문량이 작으면은 여러 번 주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주문 비용은 많아집니다. 근데 소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 자체는 작아져요. 그래서 전체 재고 비용을 뭐 주문 비용 플러스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그 비용을 최소로 하는 주문량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원리를 한번 그대로 수식으로 이게 연결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별게 아닙니다, 사실. D는 단위 기간당 수요고요. Q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주문 비용, 일회 주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R은 단위 기간 동안 이론을 재고로 묶어두었을 경우의 비용. 그 다음에 V는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고 비용은 주문 비용 플러스 재고 유지 비용 이렇게 보고요. 여기 왜 재고 부족 비용은 안 들어갔냐? 아까 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그 가정에 보면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재고 부족 비용이 안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풀었으면 주문 비용은 주문 횟수 곱하기 1의 주문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은 평균 재고 수준에다가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을 곱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문 횟수는 전체 수요가 D니까 그죠? 한 번 주문하는 양이 Q 아닙니까? 그래서 D를 Q로 나누면 그게 주문 횟수가 되죠. 거기다가 1회 주문 비용을 A라 그랬으니까 A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재고 수준은 뭐냐면 한 번 Q 양이 이제 들어오면 그게 이제 0으로 되잖아요. 다 팔리면. 그래서 평균 재고 수준은 2분의 Q 더하기 0, 그죠? 2분의 Q가 되겠죠? 거기다가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V 곱하기 R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죠? 요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최소로 만드는 Q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Q에 관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Q에 관해서 미분해 가지고 0으로 놓고 그래서 여기서 Q를 구하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경제적 주문량 모형인데요.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는 반드시 나오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 Q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죠? 루트 안에 밑에는 재고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2배의 수요 곱하기 1의 주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요가 확률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재고 관리 모형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거는 두 개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연속적 리뷰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기적 리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면 재고 수준이 어떻게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겁니다. 연속적 리뷰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 재고 수준이 항상 알려지는 경우에요. 요즘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연속적 리뷰 시스템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동으로 뭐 할인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할인점에 그 캐시어가 그 뭡니까 바코드를 삑 하는 순간에 하나씩 재고가 감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상에 사실은 그 재고 수준이 다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고 수준.
그에 비해서 정기적 리뷰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실제 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연속적 리뷰 시스템 하에서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SQ라는 모형이 있고 SS라는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리뷰 시스템 하에서도 이제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RS 모형, 또 하나는 RSS 모형인데 그럼 여기서 SQ, 뭐 R 이런 게 뭐냐? 이 조그만 S는 뭐냐면 재주문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Q는 EOQ, 아까 얘기한 EOQ고요. 큰 S는 목표 재고 수준이에요. R은 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 시스템은 뭐냐면 이거는 재고 수준이 항상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고 수준을 쭉 보고 있다가 그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아래가 되면 그죠? 그거보다 똑 떨어지면 이때 Q량을 주문하는 거예요. EOQ만큼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의 장점은 뭐냐면 일정한 양을 주문한다. Q양을 항상 주문하니까요. 그래서 실수 가능성이 작고요. 공급자의 경우에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지속적으로 재고 수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비용은 그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들지 않죠. 그 다음에 단점 또 하나는 뭐냐면 Q를 주문해도 재주문점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Q의 정수배로 보통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Q를 주문해도 S 수준보다 낮다 이러면은 2배 Q, 2Q를 주문한다든지 3Q를 주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 보통 주문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SQ 시스템이고요. 이 조그만 S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 시스템은 뭐냐면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주문에 들어가는데 이때 주문량을 어떻게 일정되냐면 재고 수준이 목표 재고 수준이 될 만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재주문점이 예를 들면은 20이다. 그죠? 재고 수준이 예를 들면은 좀 어느 날 18단위가 됐어요. 재고가요. 목표 재고 수준이 예를 들면 100단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18단위까지 줄었잖아요. 그럼 재주문 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데 목표 재고 수준을 채울 만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몇 단위를 주문해야 됩니까? 82가 되겠죠, 그죠? 82단위를 주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100에서 18을 뺀 그 양만큼 주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 시스템이 비용이 굉장히 작게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목표 재고 수준 찾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골드닷의 그 책에서 봤던 그 목표 재고 수준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색깔 부여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걸 조정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은 주문량이 이제 매번 달라지니까 그죠? 네, 그 실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RS는 뭐냐면 R 시간마다 재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재고 수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 재고 수준이 될 만큼 주문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목표 재고 수준 마이너스 그다음에 파악한 그 재고 수준 있죠. 그거만큼 주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관리가 쉽고 SA 조정이 R 시간마다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재고 유지 비용이 연속적 리뷰 시스템보다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S 시스템은 뭐냐면 R 시간마다 재고 조사를 하는데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아래로 떨어지면 주문을 하는데 목표 재고 수준을 채울 만큼 근데 재고 수준이 조사를 했는데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다음 재고조사 때까지 주문을 보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장점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과 매우 근접한 경우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만약에 재고를 조사를 했는데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보다 한 단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주문한 게 좋나? 이런 의사결정을 좀 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그만 S 있죠? 그게 이제 재주문점인데, 그거하고 안전재고, 요거 결정하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재고 수준은요, 주문 리드 타임 동안에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 재고를 더한 수준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재주문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 재고 더한 거 있죠? 그게 바로 재주문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주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리드 타임이 경과하면 주문량만큼 재고 보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안전재고 수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높으면 재고 부족 확률은 낮아지는데 재고 과잉의 확률이 높아지고요. 만약에 안전재고 수준이 낮으면 재고 과잉의 확률은 낮아지는데 재고 부족 확률은 또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재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이 계량적인 게 들어가는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안전재고 수준은 보통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의 불확실성이 고려돼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 불확실성이 높으면은 안전재고 수준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또 목표 제품 가용성 수준. 그거를 또 고려해서 안전재고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용성을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수요가 있을 때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느냐 그 수준이죠. 그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안전재고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발생했는데 그거 항상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식으로 보면 수요의 불확실성은 뭘로 나타나냐면 수요의 표준 편차로 보통 나타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문 리드 타임을 L이라고 그러고요.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를 독립적이라고 보고 단위 기간당 평균 수요가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기간당 수요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하고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표준 편차는 아래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단위 기간당 수요이기 때문에 주문 리드 타임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이게 지금 독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L을 그냥 곱한 거고요.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표준 편차는 뭐 분산 루트 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되고요. 제품 가용성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측정이 되는데요. 수요 충족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전체 주문 횟수 중에서 주문 리드 타임 동안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은 횟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10번의 주문이 있었다고 하고 그중에 8번의 경우 주문 리드 타임 동안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80%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수요 충족률은요, 이거는 보유한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개 주문이 있었는데 9개의 주문을 보유적으로 충족시켰다면 수요 충족률은 90%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안전자고하고 제휴주문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은 재주문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재고를 더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재고만 결정되면 뭐 평균 수요는 계산이 쉬우니까요. 그걸 더해주면 되니까. 안전재고는 여기 K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K가 뭐냐면 여기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그마는 이제 수요 불확실성을 고려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시그마 1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까 수식에서 봤죠. 거기다가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K 안전 요인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정해질 경우에 K 값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이용되는데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오른쪽 끝의 면적이 1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되는 그 표준 정규 분포의 그 G값 있죠? G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95%라면은 표준 정규 분포의 오른쪽 끝의 면적이 0.05가 되는 그런 G값을 찾으면 1.645가 되겠습니다. 정기적 리뷰 시스템은 연속적 리뷰 시스템과 단지 그 리드 타임의 차이만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 아까 저 정기적 리뷰 시스템은 R 기간마다 그거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주문 리드 타임이 L 플러스 R이 됩니다. 그거만 달라요. 다른 거는 이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K 결정하는 거는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K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이제 곱해주면 안전재고가 되겠죠. 그리고 재주문점 계산할 때 그 평균 수요도 여기서 이제 리드 타임이 그죠? L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최적 사이클 서비스 수준의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용성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좀 연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기호들은 CO, CU, 뭐 SL, HQ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는 재고 과잉으로 인한 단위당 손실, CU는 재고 부족으로 인한 단위당 손실, SL을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라고 보고요. H는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Q는 주문량, D는 단위 기간당 수요 이렇게 봤을 때 계절성 제품과 같이 한 번 구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제품을 처리하는 경우에 최적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이제 계산하는 이 공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고 보충이 이루어지고 재고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2월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최적 사이클 서비스 수준 계산하는 게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재고 보충이 이루어지고 재고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판매 기회를 손실하는 경우에 최적 사이클 서비스 수준은 또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전문적이라서 여기서 제가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최적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모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